베르거는 딸의 결혼식 청첩장을 봉투째 서랍에 처박았습니다. 한국 남자라니.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죠. 2년 동안 딸의 전화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벨이 울리면 화면을 뒤집어 놓았어요. 나는 평생 정밀 부품의 품질을 책임진 사람입니다. 측정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았고 검증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게 딸의 선택은 처음부터 불량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황사와 꽃가루가 미음의 하늘을 뿌옇게 덮은 날, 나는 천식발작으로 쓰러졌습니다. 숨이 막혀 바닥을 긁었어요. 구급차에 실려가면서도 머릿속엔 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병원에서 보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 낯선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을 보고 손끝이 굳었습니다. 2년간 연락을 끊은 딸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뜯었습니다. 그 안에 든 것은 내가 평생 단 한 번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물건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공기청정기. 나를 외면한 아버지에게 딸은 왜 하필 이걸 보냈을까요? 그리고 며칠 뒤 나는 35년간 지켜온 내 모든 신념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내 이름은 한스 베르거. 독일 뮌헨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혼자 사는 67살의 노인입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나는 스스로를 노인이라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나는 평생 엔지니어였고 엔지니어는 은퇴를 해도 엔지니어니까요. 뮌헨 시내의 한 정밀기계 부품회사. 나는 그곳에서 35년을 일했습니다. 마지막 직책은 품질관리 책임자였어요. 우리가 만든 부품은 자동차 엔진 속으로, 비행기 날개 속으로, 의료장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 그 미세한 오차 하나가 사람의 목숨을 가를 수 있는 세계였죠. 그래서 나는 숫자를 믿었습니다. 오직 숫자만을요. 내 책상 위에는 늘 측정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이크로미터, 다이얼 게이지, 표면 거칠기 측정기. 누군가 이 정도면 괜찮다고 말하면 나는 항상 되물었어요. 괜찮다는 게 몇 마이크로미터를 말하는 거지? 감정이나 느낌 같은 건 내 사전에 없었습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동료들은 나를 깐깐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젊은 직원은 내 등 뒤에서 나를 걸어다니는 측정기라고 불렀다더군요. 나는 그 별명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독일의 제조업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니까요. 한치의 타협도 없는 정밀함. 그게 바로 메이드 인 저머니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내 신념은 단순하고 단단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물건은 독일이 만든다. 정밀한 것은 독일이, 튼튼한 것은 독일이, 진짜는 독일이 만든다. 자동차도, 기계도,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였죠. 일제가 좀 한다고들 했지만 그래도 진짜 깊은 곳까지 파고들면 결국 독일을 따라올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라곤 자동차 몇 종류와 휴대폰 정도. 그 나라도 이제 휴대폰은 좀 만들지. 딱 그 정도의 인식이었어요. 가전제품이라니. 청소기나 냉장고, 공기청정기 같은 건 당연히 독일이나 일본 제품이 진짜라고 여겼습니다. 한국 물건은 그저 값싸게 흉내낸 것이라고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단정지었죠. 내게는 외동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안나.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 나는 그 아이를 혼자 키웠습니다. 무뚝뚝한 아버지였어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해준 적이 없었죠. 하지만 안나는 내 전부였습니다.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이 낡은 집을 채우던 시절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때였어요. 그런 안나가 어느 날 한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2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그 청년은 동양인이었어요. 차분하고 예의 발랐습니다. 또박또박한 독일어로 자기를 소개했죠. 이름은 준호. 한국에서 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베를린에서 안나와 같은 회사에 다니다 만났다고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식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국 사람?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딱딱해졌어요. 준호라는 청년이 무슨 잘못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먼 나라, 문화도, 언어도, 모든 게 다른 곳에서 온 사람. 내 딸이, 내 하나뿐인 딸이 왜 하필. 그날 밤 안나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나는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안나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아빠, 준호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는 늘 직접 보고 측정한 다음에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준호는 보지도 않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나는 인정할 수 없었어요. 인정하는 순간 내가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더 모질게 말했습니다. 이 결혼을 하면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말을 내뱉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고집이라는 단단한 껍질 속에 갇혀 있었어요. 안나는 결국 그 결혼을 했습니다. 나는 결혼식에 가지 않았어요. 청첩장은 봉투째 서랍 깊은 곳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남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내 삶에는 정막만 남았습니다. 텅 빈 집, 혼자 데우는 저녁, 아무도 받지 않는 전화기. 가끔 안나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화면에 그 아이 이름이 뜨면 가슴 한구석이 저릿했지만 나는 매번 전화기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를 괴롭히는 게 있었습니다. 천식이었어요. 젊을 때부터 호흡기가 약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증상은 점점 심해졌죠. 봄이 되면 특히 괴로웠습니다. 꽃가루가 날리고 미세먼지가 짙어지는 계절이면 밤마다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 안쪽에서 쇳소리가 났습니다. 의사는 공기질에 각별히 신경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실에는 공기청정기가 한 대 놓여 있었습니다. 10년도 더 된 독일제 구형 모델이었죠. 나는 그걸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역시 독일 거라 튼튼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기계는 시끄러웠습니다. 단풍 모드로 돌리면 비행기 이륙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아무리 돌려도 봄철의 내 기침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그 소음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끄면 숨이 막히고 켜면 시끄러워 잠들 수 없는 나날. 텅 빈 집에서 그 기계 소리만이 유일한 동거인이었어요. 나는 그 소음을 들으며 천장을 바라보다 문득 안나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미 그 아이를 내 딸이 아니라고 선언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단단한 결심이 머지않아 작은 상자 하나로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 그때의 나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봄은 유난히 지독했습니다. 4월로 접어들자 미넨의 하늘이 뿌옇게 변했어요. 사하라에서 불어온 모래먼지가 알프스를 넘어 도시를 덮었고 거기에 봄꽃가루까지 더해졌습니다. 텔레비전 일기예보에서는 연일 호흡기 질환자들에게 외출을 삼가라는 경고가 흘러나왔죠. 창밖을 내다보면 멀리 보이던 산자락이 희뿌연 장막 뒤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내 가슴은 그 하늘처럼 답답해졌습니다. 밤마다 기침이 심해졌어요. 새벽 2, 3시면 어김없이 잠에서 깼습니다. 목구멍이 좁아지는 느낌? 아무리 숨을 들이마셔도 폐 깊은 곳까지 공기가 닿지 않는 그 답답함을 겪어본 사람만이 합니다. 나는 침대에 걸터앉아 등을 구부린 채 숨을 골랐습니다. 거실의 낡은 청정기는 밤새 윙윙거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어느 날 아침 나는 결국 동네 가전 매장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오랜 친구 토마스가 일하고 있었어요. 나와 비슷한 나이의 토마스는 평생 가전제품을 팔아온 사람입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죠. 그는 나를 보더니 반갑게 손을 들었습니다. 한스, 이게 누구야? 무슨 일로 여기까지? 청정기를 좀 보러 왔네. 요즘 숨쉬기가 영 힘들어서. 토마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매장 안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더니 진열대 한쪽에 놓인 제품 앞에 멈춰섰어요. 깔끔한 정육면체 모양의 기계였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단정한 디자인. 나는 그 앞에 붙은 상표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한국 거 아닌가? 맞아. 삼성에서 나온 건데 요즘 이게 제일 잘 나가네. 손님들 반응이 아주 좋아. 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토마스, 자네 나 알잖아. 한국 가전을 내가 왜 사? 비싼 게 다 거기서 거기지. 그냥 마케팅으로 포장만 그럴듯하게 한 거야. 토마스는 잠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한스, 자네 35년간 품질 검사한 사람 맞나? 보지도 않고 판단하는 건 자네답지 않은데? 그 말에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말이었거든요. 안나가 떠나던 날 했던 말과 똑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그 불편한 감정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결국 나는 그 한국 제품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독일제 다른 모델 가격만 몇 개 물어본 뒤 매장을 나왔어요. 사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내 거실의 낡은 기계도 독일제니 그걸 더 세게 돌리면 되겠지 싶었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고집이었는지 나는 곧 깨닫게 됩니다. 매장을 다녀온 지 사흘 뒤였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공기가 탁했어요. 자정이 넘어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가슴이 옥죄어 왔습니다. 처음엔 늘 있던 기침이려니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닿았습니다. 숨을 들이쉬려 해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목에서 가느다란 휘파람 소리가 났습니다. 가슴이 돌덩이에 짓눌리는 것 같았어요. 손을 뻗어 침대맛 흡입기를 찾았지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갔어요. 이대로 죽는 건가? 텅 빈 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나는 마지막 힘을 짜내 휴대폰을 더듬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응급번호를 눌렀어요. 그게 내가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코에는 산소줄이 꽂혀 있었어요. 천장에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말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 폐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 무엇보다 생활하는 공간의 공기질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요. 나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70평생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정작 죽을 고비에 내 곁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적막한 병실에서 나는 처음으로 안나의 얼굴을 또렷하게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열이 펄펄 끓던 밤에 내가 밤새 곁을 지켰던 기억. 이제는 입장이 뒤바뀌었는데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흘 뒤 나는 퇴원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텅 빈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 다시 그 낡은 기계의 소음 속에서 혼자 밤을 견뎌야 한다는 것. 차가 집 앞에 멈췄을 때 나는 한숨을 내쉬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현관 앞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어요. 커다란 상자였습니다. 누가 잘못 배달한 건가 싶어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송장에 적힌 글씨를 읽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 안나베르거. 2년 동안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못했던 그 이름이 작은 글씨로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그 상자 앞에 서 있었어요. 봄바람이 옷깃을 흔드는데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 아이가, 내가 자기를 딸이 아니라고 선언한 그 아이가 왜 내게 무언가를 보냈을까? 상자에는 한 줄의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익숙한 그 아이의 손글씨였어요. 아빠, 밤에 기침 심하시죠? 이거라도 쓰세요. 그 짧은 한 문장을 읽는데 코끝이 시큼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밤마다 기침에 시달린다는 걸 2년이나 연락을 끊고 산 그 아이가 어떻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들어 집 안으로 옮겼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한 채로 거실 한가운데 상자를 내려놓고 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뜯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딸이 보낸 물건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일렁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반발심도 함께 일었어요. 결국 나는 포장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물건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며칠 전 가전 매장에서 내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바로 그 물건. 한국산 공기청정기였습니다. 파피리걸. 나는 입맛을 다셨습니다. 깔끔한 정육면체 모양. 흠잡을 데 없이 매끈한 표면. 하지만 내 눈에는 그저 한국에서 만든 값비싼 장식품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안나의 마음은 고마웠지만 솔직히 말하면 실망스러웠습니다. 기왕 보낼 거면 독일제나 일제를 보내지 왜 이런 걸 보냈을까? 어린 게 아직도 물건 보는 눈이 없구나. 그렇게 혼자 단정지었죠. 나는 그 청정기를 거실 구석에 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그대로 방치했어요. 전원도 꽂지 않았습니다. 매일 그 앞을 지나칠 때마다 안나의 메모가 떠올랐지만 나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딸이 내민 손조차 그렇게 밀어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사나흘이 지난 어느 밤이었습니다. 또 한밤중에 잠에서 깼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거실의 낡은 독일제 청정기는 여전히 윙윙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 소음만 요란할 뿐 공기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나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뒤척이다 문득 거실 구석에 그 상자를 떠올렸습니다. 한번 켜보기나 할까? 그저 호기심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거실로 나가 낡은 청정기를 끄고 그 한국산 기계에 전원을 꽂았습니다. 작은 화면에 불이 들어왔어요. 나는 가장 강한 모드로 설정한 뒤 다시 침실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분명히 전원을 켰는데 화면의 표시등은 분명 작동 중이라는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기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가까이 대보았어요. 윗면에서 미세하게 공기가 흐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분명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리가 없었습니다. 고장난 건가? 엔지니어로 살아온 나는 작동하는 기계라면 응당 소리가 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모터가 돌면 진동이 생기고 진동은 소음이 됩니다. 그건 물리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기계는 그 법칙을 어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귀를 기계 가까이 가져다 댔어요. 그제야 아주 희미하게 나뭇잎이 스치는 것보다도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의자를 끌어다 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공기의 변화를 느껴보았어요.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없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10분쯤 지났을까요? 무언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거실의 공기가 뭐랄까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코로 들어오는 공기가 한결 맑았어요. 낡은 청정기를 켰을 때처럼 얼굴로 차가운 바람이 직접 끼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람은 느껴지지 않는데 공기만 깨끗해지고 있었어요. 나는 그 감각이 낯설었습니다. 평생 처음 겪는 종류의 쾌적함이었어요. 내가 알던 청정기란 시끄럽고 바람이 세고 그래서 지금 청소되고 있구나 하고 몸으로 느껴지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는 달랐어요. 존재감 없이, 소리 없이, 바람 없이
그저 조용히 공기를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곁에서 묵묵히 나를 돌봐주는 것처럼요. 그날 밤 나는 그 의자에 앉은 채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거실은 점점 더 고요해졌어요. 내 가슴을 짓누르던 답답함도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들이쉬는 숨이 한결 부드러웠어요. 폐 깊은 곳까지 맑은 공기가 닿는 그 느낌. 나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침실로 돌아가 누웠을 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거실에 그 기계가 여전히 돌아가고 있는데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걸요. 맑은 독일제 청정기를 켰을 때는 침실 문을 닫아도 윙윙거리는 소음이 새어들어왔는데 이건 마치 꺼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새벽에 기침으로 깨지도 않았어요.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아침 햇살이 창으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얼마 만에 통잠을 잔 건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운 채로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분명 나는 저 기계를 무시했습니다. 한국 거라고, 그저 그런 흉내쟁이 제품일 거라고 단정했죠. 그런데 어젯밤 나는 분명히 무언가 다른 것을 경험했습니다. 내 몸이, 내 폐가, 내 잠이 그 차이를 증명하고 있었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 정육면체 기계는 여전히 소리 없이 묵묵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을 받은 매끈한 표면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나는 그 앞에 서서 한동안 그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뭔가 내 안에서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35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단단한 신념의 벽에 가느다란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손을 뻗어 기계의 표면을 만져보았습니다. 차갑고 매끈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작은 화면이 있었습니다. 거기엔 숫자가 떠 있었어요. 실내 공기질을 나타내는 수치였습니다. 엔지니어의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평생 숫자로 사물을 판단해온 나였어요. 그런데 어젯밤의 그 경험은 너무도 강렬했지만 동시에 느낌에 불과했습니다. 측정되지 않은 느낌. 나는 그것을 그대로 믿을 수 없었어요.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 기계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정말 그만한 성능을 가졌는지 내 두 눈으로 데이터를 봐야만 했습니다. 나는 상자를 다시 뒤졌습니다. 그 안에는 두꺼운 설명서가 들어있었어요. 나는 그것을 집어들고 안경을 고쳐 쓴 뒤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나는 내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설명서를 펼친 그날 오후 나는 식탁 위에 모든 것을 늘어놓았습니다. 설명서, 돋보기, 메모지, 그리고 내 오래된 측정 노트까지. 35년간 부품을 검사하던 그 자세 그대로 나는 이 기계를 해부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느낌 따위는 믿지 않습니다. 나는 숫자를 봐야 하는 사람이니까요. 첫 장을 넘기자 작동 소음에 관한 항목이 나왔습니다. 취침 모드 소음 18dB. 나는 그 숫자를 보고 처음엔 인쇄 오류인 줄 알았어요. 18dB이라니. 그게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보려고 자료를 뒤졌습니다. 사람이 속삭이는 소리가 대략 30dB, 조용한 도서관이 40dB 정도예요. 18dB은 그보다 한참 아래,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제야 어젯밤의 그 정적이 이해됐어요. 내가 고장난 줄 알았던 그 침묵은 고장이 아니라 바로 그 기술이었던 겁니다. 나는 노트에 적어두었던 내 낡은 청정기의 소음을 떠올렸어요. 단풍 모드에서 50dB이 넘었습니다. 50대 18. 단순히 조금 조용한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정숙함이었어요. 나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한 번 멈칫했어요. 마이크로 에어 센서. 공기 중에 먼지를 감지하는 부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지 능력이 0.3 마이크로미터까지였어요. 0.3 마이크로미터. 나는 그 숫자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의 굵기가 보통 70 마이크로미터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센서는 머리카락 굵기의 200분의 1도 안 되는 입자를 잡아낸다는 뜻이었어요.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는 초미세먼지. 천식을 앓는 내 폐 속으로 파고들어 밤마다 나를 괴롭히던 바로 그 작은 악마들을 이 기계는 감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나는 안경을 벗어 눈을 비비고 다시 썼어요. 그리고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다음 항목에서 나는 노트에 적던 펜을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이 기계는 전원이 꺼져 있을 때도 일하고 있었어요. 10분마다 한 번씩 실내와 실외의 공기질을 스스로 분석하고 학습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끄든 켜든 기계 혼자서 끊임없이 공기를 살피고 오염도를 예측한다는 거예요. 마치 잠든 주인 곁에서 밤새 깨어 집을 지키는 파수꾼처럼요.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평생 나는 독일 기계는 정직하다고 믿었습니다. 켜면 일하고 끄면 멈춘다. 단순하고 우직한, 그게 독일식이라고요. 그런데 이 기계는 그 단순함을 넘어서 있었어요. 사람이 신경 쓰지 못하는 순간까지 알아서 챙기는, 보이지 않는 배려가 설계 안에 녹아 있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전기 살균 시스템.
필터에 잡힌 세균을 전기로 살균하는데 그 비율이 99%였습니다. 항균 불이 필터는 세균 증식을 99.9%나 억제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 필터의 항곰팡이 성능 항목에서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최고 등급인 0등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 숫자들을 노트에 차곡차곡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트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이건 마케팅 문구가 아니었어요. 특정된 숫자였습니다. 검증된 데이터였어요. 내가 평생 신뢰해온 단 하나의 언어, 바로 숫자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은 하나같이 내가 거실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그 한국산 기계가 내가 자랑하던 독일제보다 모든 면에서 앞선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나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전 매장의 토마스에게요. 평생 가전을 봐온 그의 눈으로 검증받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한스, 그건 다 과장이야 라고 말해주길 바랬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내 무너지던 자존심을 다시 세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토마스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그 기계를 알아봤어요. 이거 자네가 매장에서 거들떠도 안 보던 그거 아닌가? 그가 빙긋 웃었습니다. 나는 멋쩍게 헛기침을 했어요. 딸이 보냈네? 한번 봐주... 정말 이게 사양대로인지? 토마스는 가방에서 자기 측정 장비를 꺼냈습니다. 소음계와 공기질 측정기였어요. 우리는 거실 불을 끄고 기계를 켰습니다. 토마스가 소음계를 가까이 가져다 댔어요. 우리는 숨을 죽이고 화면의 숫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18.2dB. 토마스가 낮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한스, 내가 이 장사를 40년 했는데 이렇게 조용한 건 처음 보네. 그는 측정기를 이리저리 옮겨가며 몇 번이고 다시 쟀어요. 하지만 숫자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공기질 측정기를 꺼냈어요. 우리는 일부러 거실 창문을 열어 바깥에 탁한 공기를 들였습니다. 측정기의 숫자가 빨갛게 치솟았어요. 그리고 창을 닫고 기계를 강통 모드로 돌렸습니다. 나와 토마스는 식탁에 마주 앉아 그 작은 화면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지켜봤어요. 처음엔 천천히, 그러다 점점 빠르게. 빨갛던 숫자가 노랗게, 노랗던 숫자가 다시 파랗게 바뀌어갔습니다. 그동안 바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토마스가 측정기를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한스, 솔직히 말하지. 우리 매장에 독일제, 일제 다 있어. 비싼 것도 많지. 그런데 이 정도 정숙함에 이 정도 성능을 한 몸에 갖춘 건 내 40년 경력으로도 흔치 않아. 이건 진짜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식탁에 두 손을 짚었어요. 손등 위로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랐어요. 35년. 내가 부품의 분량을 잡아내며 쌓아온 그 긴 세월의 자부심이 이 작은 정육년치 앞에서 와르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35년간 분량을 잡아낸 내 눈으로 봐도 이건 흠잡을 데가 없었어. 토마스는 아무 말 없이 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는 내가 무슨 마음인지 아는 것 같았어요. 한 사람이 평생 붙들고 살아온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을 묵묵히 지켜봐 주었습니다. 그가 돌아간 뒤 나는 홀로 거실에 남았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서 그 기계는 여전히 소리 없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화면의 작은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나는 그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입 밖으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텅 빈 거실을 향해서요. 이걸 정말 한국이 만들었다고? 그 순간 내 가슴 한편에서 또 다른 질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무시했던 나라가 이런 걸 만들었다면? 내가 보지도 않고 내쳤던 그 사위가 이런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보고 그 청년을, 내 딸을 그렇게 모질게 밀어냈던 걸까요? 그 생각에 이르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측정기로는 잴 수 없는 무언가가 내 안에서 천천히 일어서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내 거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 삶 전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매일 밤 그 기계를 켜두고 잠들었어요. 그리고 거짓말처럼 새벽에 기침으로 깨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가슴을 옥죄던 그 답답함이 옅어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폐가 한결 가벼웠습니다. 흡입기를 손에 쥐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었어요. 평생 약에 의지하던 내 호흡이 그 작은 정육면체 하나로 편안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거실 의자에 앉아 그 기계를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아침 햇살이 매끈한 표면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이건 그냥 좋은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안나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밤마다 기침에 시달린다는 것을. 시끄러운 청정기 때문에 잠을 설친다는 것을. 천식 때문에 조용하고 위생적인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 아이는 2년 동안 연락 한 번 못했으면서도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그런데 안나는 그 중에서도 가장 조용한 모델을 세균과 곰팡이까지 잡아주는 가장 위생적인 모델을 골랐습니다. 천식 환자인 아버지를 위해서요. 18데시벨의 그 정적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건 딸의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며칠 동안 왜 하필 한국 거를 하며 투덜댔던 그 시간 동안 정작 그 안에 담긴 딸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걸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70평생 남 앞에서 눈물 한 방울 보인 적 없던 내가 텅 빈 거실에서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어요. 딸은 나를 미워할 자격이 충분했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내 숨소리를 먼저 걱정하고 있었어.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내가 되쳤던 딸, 내가 외면했던 전화, 내가 서랍에 처박았던 청첩장, 그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딸이 아니라고 선언했는데 그 아이는 단 한순간도 나를 아버지가 아니라고 여긴 적이 없었어요. 며칠 뒤 나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자 안쪽 깊숙한 곳에서 작은 쪽지 한 장을 더 발견했거든요. 처음 상자를 열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거였어요. 거기엔 안나의 글씨 옆에 또 다른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독일어였어요. 장인어른, 건강하셔야 합니다. 안나가 늘 아버님 걱정을 합니다. 주로 사위였습니다. 내가 얼굴 한번 제대로 봐주지 않았던 그 청년.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로 내쳤던 그 사람이 함께 이 기계를 고르고 서툰 독일어로 이 쪽지를 적었던 겁니다. 나중에 안나에게서 전해 들었어요. 이 모델을 고른 것도 준호였다고요. 내 천식 이야기를 안나에게서 들은 준호가 한국의 가전제품을 일일이 비교한 끝에 가장 조용하고 위생적인 이 모델을 직접 골랐다는 거예요. 장인이 자기를 그토록 미워하는 걸 알면서도 그 청년은 묵묵히 나의 건강을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그 쪽지를 손에 쥐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부끄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나는 글을 보지도 않고 판단했어요. 측정도 하지 않고 불량이라 단정지었죠. 평생 직접 보고 데이터로 판단하라던 내가 정작 사람 앞에서는 그 원칙을 헌신짝처럼 내던졌던 겁니다. 그 청년은 내게 단 한 번도 서운한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원망 한마디 없이 그저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기계처럼요. 소리 없이 티내지 않고 그러나 끊임없이 곁에 지키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거실의 그 기계는 여전히 소리 없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고요함이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 정적 속에서 지난 2년을 되짚었어요.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내 고집이 무엇을 부쉈는지, 그리고 새벽이 밝아 올 무렵 나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연락처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2년 동안 단 한 번도 누르지 못했던 이름, 안나. 그 두 글자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그 어떤 말도 2년의 침묵을 메우기엔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는 미룰 수 없었어요. 나는 눈을 질끈 감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입이 바싹 마르고 손바닥에 땀이 찼어요. 어쩌면 받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 아이도 내 전화를 거부할 자격이 충분했으니까요. 그런데 신호음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그러나 간절함이 묻어나는 목소리. 2년 만에 듣는 내 딸의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수화기를 든 채로 나는 그저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안나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수화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숨소리만 들으며 한참을 있었습니다. 이윽고 나는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평생 단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 없던 말을 꺼냈습니다. 안나 아빠가 미안하다. 수화기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나도 함께 울었어요. 텅 빈 거실에서 소리 없이 돌아가는 그 기계 곁에서 우리 부녀는 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을 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느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뿌옇던 봄하늘이 그날따라 맑게 개어 있었어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폐 깊은 곳까지 맑은 공기가 가득 찼어요.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활짝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딸과 통화한 지 보름 뒤 나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뮌헨에서 베를린까지 평생 몇 번 가보지도 않은 그 먼 길을
이름을 바라보는 노인이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나선 겁니다. 차창 밖으로 봄 들판이 흘러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묘한 떨림이었어요. 베를린역에 내리자 멀리서 한 여인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안나였어요. 2년 사이 조금 야위었지만 분명 내 딸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한 청년이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준호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안나가 먼저 달려와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아이의 어깨가 떨렸어요. 나는 딸의 등을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어요. 2년의 거리가 그 포옹 하나로 좁혀지고 있었으니까요. 준호가 머뭇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외면했던 얼굴, 보지도 않고 불량이라 단정지었던 그 청년의 얼굴을요. 나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네가 준호로군. 보낸 쪽지 잘 받았네. 그리고 고맙네. 준호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는 내 손을 두 손으로 맞잡았습니다. 장인어른.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우리의 첫 제대로 된 인사였습니다. 2년이나 늦은 그러나 진심이 담긴 첫 만남이었어요. 딸 부부의 집은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순간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곳에도 그 정육면체 기계가 놓여 있었거든요. 내 거실에 있는 것과 똑같은 모델이었습니다. 안나가 멋쩍게 웃었어요. 우리가 쓰던 거예요. 너무 좋아서 아빠한테도 보내드린 거고요. 나는 그 기계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안나와 준호는 자기들이 직접 써보고 정말 좋다고 느낀 물건을 멀리 떨어진 아버지에게 보냈던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 그게 자식의 마음이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준호가 한국 음식을 차려냈어요.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호가 어떤 사람인지,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나는 그제야 내 사위가 어떤 청년인지 알게 됐습니다. 성실하고 진중하고 무엇보다 내 딸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문득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이 좋은 청년을 단지 한국 사람이라는 딱지 하나로 2년이나 밀어냈던 겁니다. 만나보지도 알아보지도 않고요. 며칠 뒤 미넨으로 돌아온 나는 가전 매장에 들렀습니다. 토마스를 비롯한 옛 동료들이 모여 있었어요. 나는 그들 앞에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딸과 화해한 일, 사위와 만난 일, 그리고 그 작은 기계가 어떻게 내 인생을 바꿔놓았는지를요. 한 동료가 물었어요. 한스, 자네 평생 독일제가 최고라고 했잖아. 그래서 결론이 뭔가?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35년간 품질을 봐온 사람이야. 그런 내 눈으로 봐도 저 청정기는 진짜였어.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좋은 물건은 어느 나라가 만들었든 좋은 거야. 동료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고집불통이던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인정하는 건 패배가 아니라 용기라는 걸 이른이 다 되어서야 배웠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다시 내 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소리 없이 돌아가는 그 기계를 바라보며 나는 생각에 잠겼어요. 이 작은 정육면체가 내게 가르쳐준 것이 참 많았습니다.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보지도 않고 내리는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진심 어린 배려 하나가 단단해 보이던 마음의 벽을 얼마나 쉽게 허무는지를요. 나는 평생 측정할 수 있는 것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인생을 바꾼 건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딸의 마음, 사위의 진심, 그리고 그 작은 기계에 담긴 보이지 않는 정성. 그건 어떤 측정기로도 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다시 이어졌습니다. 매주 영상통화를 해요. 안나는 곧 아이를 낳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또 한 번 눈물을 훔쳤습니다. 만약 그때 그 전화를 걸지 않았다면, 만약 그 기계를 끝내 외면했다면 나는 이 모든 행복을 영영 놓쳤을 겁니다. 거실에는 이제 그 청정기가 늘 조용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밤마다 나는 그 정적 속에서 깊이 잠들어요. 가슴을 짓누르던 답답함도, 마음을 옥죄던 외로움도 이제는 없습니다. 맑은 공기가 내 폐를 채우듯 되찾은 가족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으니까요. 가끔 그 기계 앞에 서면 나는 작은 미소를 짓습니다. 한때 내가 그토록 무시했던 나라가, 한때 내가 그토록 내쳤던 사위가 결국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되찾아 주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워서요. 편견은 단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작은 배려 하나면 그 단단한 벽도 소리 없이 무너진다는 걸 나는 이 작은 정육면체 하나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혹시 보지도 않고 닫아버린 문이 있지는 않나요? 오늘 그 문을 한번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너머에 어쩌면 여러분이 평생 그리워하던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